어, 이번 시간에는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그저께 있었던 FOMC 그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FOMC는 그 회의를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의사록이라고 해서 그 회의에서 실제 얘기했던 내용들을 또 정리한 그 미니트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테이퍼링이 원래 뭐 내년 초 이후 생각했었는데 빠르면 올해 연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테이퍼링 때문에 이 그 주식시장이 뭐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FOMC 내용을 한 번 더 그 복습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이 거시경제, 또 이 전체 세계 경제를 보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됐으면 해서 요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 한번 보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TGA,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우리 뭐 저의 영상 지난번 시간에 이미 했던 거에 뭐 많이 이제 등장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게 오버나잇 RRP. 네, TGA가 줄어든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부가 페드에 그 예금 계좌가 있는데, 어카운트가 있는데 거기 있는 돈을 썼다는 거죠. 그럼 그게 돈을 쓰면은 그게 보통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페드가 돈을 썼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페드가 쓴 게 아니죠. 정부가 쓴 거죠. 그 미국 정부가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한테 돈을 쓰는 겁니다. 재정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민간은 그 받은 돈으로 그 뭐 예를 들어 뭐 어느 뭐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팔았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았겠죠. 그러면 그 돈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은행에 예금을 하겠죠. 네,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급준비금인 리저브 R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이미 지급준비금 그 양이 찰 대로 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그 바젤 3 이후에 은행을 규제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 그 전체 자산 은행의 자산에는 뭐 지급준비금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대출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은행이 보유한 채권도 있을 거고요. 뭐 이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 자산분에 그다음에 그 은행이 보유한, 은행은 주식회사니까 그 자본이 있겠죠. 자산분의 자본이 일정 비율을 내려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뭐 5% 뭐 또는 뭐 6% 또는 작은 은행들은 한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뭐 대략 한 5%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급준비금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은행이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 지급준비금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행의 자산분의 은행의 자본, 요게 항상 뭐 5%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근데 자본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 어떻게 하냐, 자기 갖고 있는 누군가가 큰 돈을 가지고 예금하러 온다 그러면은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저기 우리 뭐 자매회사에 또는 제가 잘 아는 회사에 MMF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맡기시면은 우린 이자를 0% 드리는데요. 거기는 아마 0%보다는 좀 높게 줄 수 있으니까 글로 가세요 하면서 그 MMF가 페드에 맡기는 돈이 이게 오버나잇 RRP였죠. 영래프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대략 보면 좀 대칭적으로 움직이죠. 물론 TGA가 뭐 예를 들어 100억 달러 줄었다, 그럼 오버나잇 RRP가 딱 100억 달러 늘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최근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고 오버나잇 RRP는 올라가는 이런 대칭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제
은행의 이 바젤 3에 의한 이것을 우리가 SLR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자본 규모를 확충해야 되는 거 SR이라는데, SR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미 꽉 찬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예금을 오버나잇 RRP 그 MMF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신규 예금은 또 글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려고 이렇게 한번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오버나잇 RRP 잔액이 1.1조 달러에 가까워요. 1.1조. 뭐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여기가 갖고 있는데, 요거 이자율은 연 이자율입니다. 0.05%. 우리는 이거를 뭐 5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죠. BPS라고 해서 베이시스 포인트, 이렇게 이거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좀 제가 볼 때 약간 음모론에 가까운데,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뭔가 문제가 많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일단은요. 왜냐면은 이런 좀 이따 또 이제 이번 FOMC 의사록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페드, 저는 뭐 A+ 주고 싶은 뭐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까지의 이 모습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페드의 대차 대조표, 이 부채 부분을 보았습니다. 부채 부분이라는 것은 페드가 갖고 있는, 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의 부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국은행 부채 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 유통화폐, 뭐 요게 당연히 이건 뭐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금융에서는 발행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바로 부채,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발행한 건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페드가 또 가지고 있는 부채는 뭐냐면은, 페드가 발행하는 게 유통화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죠. 유통화폐는 민간이 뭐 예를 들어 뭐 지갑에 5만 원짜리 넣는다든지 1,000원짜리 넣는다든지 그런 돈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은행은 그런 돈만 아니라 이 지폐, 실제 지폐뿐만이 아니라 은행에도 화폐를 발행한다고 제가 한번 추이를 설명하면서 돈의 종류가 두 개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은행에 발행하는, 역시 은행한테 발행하는 거죠. 그 지급준비금, 리저브라고도 부르죠. 그럼 여기 보면은 요 제일 맨 밑에 있는 게 요게 화폐예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 타임라인에 요 URL을 그대로 이제 첨부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급준비금. 자, 보시면은 2020년 3월 이후에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이후에 페드가 부채를 확 늘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일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급준비금이 뭐 단연코 많이 늘어나죠. 이거 늘어나고, 즉 민간이나 MMF 라든지 아니면 은행이 갖고 있었던 국채를 매입을 하고, 페드가 매입을 하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지급준비금으로 준 거죠. 요거 이 지급준비금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요 색깔 요게 바로 뭐냐면은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버나잇 RRP입니다. 그 유명한 오버나잇 RRP. 그 다음에 요 보라색처럼 보이는 게 바로 TG. TG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많이 줄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메뉴에 있는 게 뭐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뭐 특징적인 거는 2021년 올해 그 3월 이후에 보면은 여기 좀 늘어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 조금 더 늘어났죠. 그래서 보면은
지급준비금이 사실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미 이제 은행들이 더 이상 지급준비금을 칠 수가 없고 그거를 요 부분 5번의 RRP가 잘 메꿔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뭐 현재 상황은 이렇고 지금 이제 금요일까지 상황은 이렇고요. FOMC 의사록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에 보면 뭐 누구나 이제는 뭐 제가 좀 뭐 한 이틀 늦게 했는데요. 연말 테이퍼링 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반응을 하죠. 테이퍼링을 했을 때 왜 주가가 떨어지냐? 이거 뭐 일종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 뭐라 해야 되나 기대 그리고 그동안 시중에 예를 들어 유동성을 뭐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그 리저브 형태로 시중에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는 1000억 달러만 할게. 그리고 뭐 그다음 달에는 500억 달러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 하고 그 의사록에서 지난번 FOMC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언론지 신문이나 언론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MBS하고 UST 그러니까 미국 국채죠. US 트레저리하고 먼저 MBS부터 먼저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의사록을 보니까 같은 비율로 축소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의사록을 실제 보시면은 앞에는 사실 자화자찬하는 내용들이에요. 뭐냐면은 5번의 RRP를 그때 지난번 FOMC에서 확 열어줬는데 그거 바로 다음날 5번의 RRP가 2천억 불이나 증가를 했다. 그리고 그런 큰 금액들도 지금 현재 한 1조죠. 1조 달러에 이르는데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의 그 가격인 단기 그 오버나잇 레이트들 있죠. 페드 펀드 레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오버나잇 RRP 뭐 레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리포 레이트도 있는데 이런 이자율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페드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페드가 설정한 범위는 크게 맨 밑에는 저기 있죠.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전 영상에서 했던 거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버나잇 RRP가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해서 그 재할인 창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를 뭐가 하냐면은 SRF 그 다음에 SRF는 국내용 국제용은 피마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밑에는 IOER에서 은행이 리저브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형태고 그리고 페드 펀드 레이트 그 이펙티브 유효 뭐 페드 펀드 레이트라고 하는데 EFFR은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EFFR은 하루 거래 대금이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즉 그 레포 시장에 비해서.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 이제 레포 시장을 보면은 요 밑에 있는데 거의 요 5번의 RRP 비율을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4 베이시스 포인트 또는 거의 5 베이시스 포인트 5번의 RRP랑 똑같죠. 여기에서 리포 레이트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설정한 이 하한과 상한에서 이 단기 이자율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 연준은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느냐? 이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물론 다른 장기 이자율도 연준의 개입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게 장기적이지 못해요. 물론 연준이 미친 척하고 그냥 무제한 QE를 한다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요.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어쨌든 뭐 페드의 평가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고요. 그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오버나잇 RRP를 하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연준이 그 상대방한테 뭐 MMF 주로 MMF 같은 그 MMF 펀드 같은 회사들인데 상대방한테 뭘 주냐면은 US 트레저리를 줍니다. 근데 준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게 이게 담보로 주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이거를 원위치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담보로 주는데 물론 오버나잇 RRP라니까 오늘 했으면 내일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을 계속 매일 갱신하는 거죠. 그러면 이 MMF는 페드한테 페드한테 뭘 주냐면은 달러를 주죠. 그리고 이자율을 5 베이시스 포인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을 좀 더 매력적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이 오버나잇 RRP 이자율이 0.05%니까 이걸 올리면 되겠죠. 이걸 얘만 올리면 좀 그러니까 IOER도 같이 올리면서 이렇게 이 하나의 이 통로죠. 또는 밴드를 점점 올리면은 이게 이제 잘 되겠죠. 요게 바로 2013년에 했던 2018년 19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페드가 이제 이렇게 딱 그 밴드를 만들고 딱 잘 됐어요. 잘 되다가 2019년 9월에 한번 된통 한번 맞았죠. 그래서 페드는 뭐냐면은 페드의 최고의 이제 그 관심사는 뭐냐면 이 단기 이자율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능력과 또 그 신뢰를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자기 정책을 믿겠죠. 이후에 보시겠지만 페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버나잇 RRP가 지난번 FOMC 의사록에서는 내가 뭐 갑이란 MMF 페드가 갑이란 MMF하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 한도가 300억 달러였어요. 근데 지난번 그 의사록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한도를 800억 달러로 올린 거예요. 이게 3월 의사록이었어요. 예, 3월 때 800억 달러로 올렸는데 이번엔 뭐냐면은 800억 달러가 모자라면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 그 오버나잇 RRP가 현재 1.1조까지 갔는데 얼마든지 이거 규모를 더 크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뭐 이거는 뭐 그냥 1200억 이거는 그 의사록에 나와 있진 않고요.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본 1200억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120 빌리언 1200억 정도로 이렇게 쭉 올리면은 뭐 지난번에 500억 올렸으니까요.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미 오버나잇 RRP에 참가하는 회사 중에 한도가 차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800억 다 쓴 800억에 거의 가까운 돈을 오버나잇 RRP에 맡긴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이거를 연준이 조정을 해주겠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SRF 그 국내용 레포 시장, 즉 긴급하게 자금이 모자랄 때, 즉 달러, 여기서 달러입니다. 달러가 모자랄 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긴급하게 누구한테 원화를 갚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원화를 빌리거나 은행 가서 빌려주세요 하고 빌리거나, 근데 은행이 없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만약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식을 팔거나, 내가 채권을 갖고 있다면 채권을 팔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은 뭐 자동차를 싸게 팔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안 되면 뭐 집을 팔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이 금융시장에서 제일 이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유동성이 좋은데 팔아야지 손해를 덜 보겠죠. 급하게 급 매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언제 생겼었냐면 2019년 9월에 갑자기 돈이 모자라거나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저런 거 파는 거죠. 주식을 팔거나 또는 채권을 팔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3월, 작년 3월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현재 SRF하고 FEMA의 이 전체 한도가 5천억 불인데요. 이것도 필요하면 더 그때 가봐서 생각해 볼게, 이 정도까지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SRF하고 FEMA는 뭐냐면은 오버넷 RRP하고는 반대죠. 오버넷 RRP는 연준이 돈을 빌리는 거라면은 SRF하고 FEMA는 연준 말고 다른 상대방, 다른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리는 거죠. FEMA에서는 그게 미국 말고 다른 해외의 중앙은행들이 될 거고요. SRF에서는 뭐 전문 딜러, 프라이머리 딜러도 되고, 뭐 은행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때 이제 누구나가 UST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니까 그 UST, 미국 국채의 가격은 안정이 되겠죠. 팔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UST만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채권들도 그 담보를 맡길 거냐, 이것도 그때 가봐서 뭐 더 향후 논의를 하겠다, 뭐 그런 조정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현재 미니멈이 25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즉 0.25%인데요. 이게 경매 방식으로 해요. 뭐냐면은 갑자기 이 리포 시장에 대한, 연준하고 그 리포 시장에 대한 수요가 몰린다면은 누구는 저 1억 달러에 0.25%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낸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저는 돈이 너무너무 급해서 0.3%도 좋으니 1억 달러만치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쭉 뭐 해놓으면 마치 경매하는 것 같죠. 예,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하한을 0.25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버나잇 RP도 아까 뭐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대략 됐고요. 그 다음에 뭐 FEMA도 마찬가지로 담보 채권을 현재는 UST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요. 서브 커미티라고 해서 이게 이제 FEMA를 하는 그 밑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 서브 그 뭐 산하 위원회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역을 뭐 하면은 그 이제 외환, 즉 이제 뭐 달러가 들어가고 나가고 뭐 그러겠죠. 그럼 그걸 대부분 중앙은행이 그걸 많이 관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중앙은행이 미국 채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저 미국 달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미국 채권이 있으니까 연준이 FEMA를 열었네. 그럼 나 거기 가서 제 채권을 담보로 줄 테니 저에게 달러를 빌려주세요. 이거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됩니다. 그렇지만 서브 커미티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 때, 즉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을 때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도는 현재 6천억 달러이고요. FEMA의 한도 전체 600억 달러, 그 국가마다 한 중앙은행마다 600억 달러이고요. 이자율 여기도 마찬가지로 0.25%부터 미니멈 최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뭐 FOMC 의사록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지난번에 한 거랑은 뭐 크게 다를 바는 없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고 갔다. 필요하면 더 올려줄게. 뭐 이자율 필요하면 조정해 줄게. 돈 너 한도가 뭐 500억 달러야? 그럼 지금 800억 달러인데 필요해? 그럼 내가 더 올려줄게. 뭐 이런 얘기들, 더 올려주는 거 상의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죠. 자, 지금까지 이걸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코리안 가버먼트 반드라고 해서 보통 이거 KGB, 이름이 좀 무섭네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일본에서 발행한 거는 Japanese Government Bond, JGB 뭐 이렇게 되고요. 미국이 발행한 거는
이건 거의 뭐 고유명사처럼 US 트레저리, US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국 국채라는 것의 역할이 물론 다른 나라하고도 국채 역할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상당히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거를 미국 국채는 일종의 화폐 역할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뭐 미국에는 그 빌리언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돈에 다니는 부자를 백만장자로 했다가 억만장자인데 이게 억만장자도 아니죠. 이제 빌리언웨어니까 10억만 장자죠. 10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부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회사들도 회사에서 운용하는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이 많은 데들, 그 다음에 연기금, 또 수많은 또 해치펀드 뭐 많죠. 이런 이제 큰 돈을 관리하는 데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돈을 관리하는 데들은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은행을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이 은행에 오면은 은행이 또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딴 데 가보세요. 예, 실제 그렇기도 한데요. 왜냐면 이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행이 현행법에서는 예금보험이 25만 달러까지만 예금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 JP 모건이나 아니면 BOA, 뭐 웰스파고, 시티뱅크 뭐 이런 은행이면 믿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여기 있는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서로를 일단 확실한 거를 추구하는데요. 제일 확실한 게 뭐냐? 은행 예금보다도 만약에 내가 1억 달러를 갖고 있다, 현금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할 때 은행에 저금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채권을 산다는 거죠. 근데 채권을 사는 방법은 자기 직접 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MMF에 맡기면 MMF가 그 운용을 채권 사는 식으로, 뭐 단기 채권이긴 하지만요, 채권을 그 자산에 매입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게 되죠. 즉 이렇게 큰 돈들은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는 화폐 또는 일반 민간의 화폐인 예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금을 하면은 뭐 작긴 하지만, 아주 작지만 그 이자를 주죠. 지금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를 사면은 아직은 플러스니까요. 뭐 요즘은 이제 그 단기 뭐 1개월짜리가 마이너스 갔다 온 적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국채 이자율은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플러스이니까 그것들을 산다는 거죠. 만약에 1억 달러를 자기가 현금을 들고 있는다 그러면 그 사실 보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그리고 그 보관 잘못했다가 무장 강도라도 나타나서 훔쳐가거나 하면 도난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금고에 넣을 수도 없고, 워낙 부피가 크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은행에 25만 달러씩 나눠가지고 이걸 또 예금을 할 수도 없고, 제일 이제 편한 방법이 바로 이제 국채인데요. 이 국채 그렇다고 이게 뭐 만능이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기 때, 즉 누구나 현금을 원할 때는 국채를 팔아야 되는 그런 유동성 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 때 화폐 기능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까지 FOMC가 한 일은 뭐냐? 3월, 그 다음에 지난번 최근에 있었던 7월 FOMC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은 바로 UST의 화폐성, 즉 우리는 그거를 머니니스라고 부르는데요. 화폐성을 참 이거 번역하기도 힘든 말인데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게 UST가 화폐하고 비슷하다, 예금하고 민간이 보유한 은행 예금하고 비슷하고,
은행 예금은 25만 불까지는 저게 되죠. 그 예금 보험이 되고, 그리고 25만 불 이내라면은 그거를 달러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그걸 달러로 바꾸지 못하면 그 은행은 뭐 망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은행 예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띈다, 유사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없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 페드가 지난번 2008년 이후로 어마어마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상단은 뭐를 설치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하단은 뭐를 설치해 주면 되겠구나 해서 한 게 SRF, FEMA, 그 다음에 저 밑에 5번의 RRP 이렇게 했는데, 일단 5번의 RRP로서는 1조 달러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한두 달 만에 흡수를 제대로 잘 했어요. 뭐 굉장히 훌륭한 성과죠. 그러면 이제 그 FEMA와 SRF로는 정말 또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5번의 RRP는 유동성이 남아도는 것을 잘 흡수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5번 그거는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상단은 SRF와 FEMA가 있는데요. FEMA는 유동성 요구고, 그 다음에 5번의 RRP는 유동성 방출이겠죠. 요거에 대한 거를, 유동성 방출에 대한 걸 이미 이제 거의 지금까지 3월부터 했으니까요. 4, 5, 6, 7, 한 4개월 동안 했는데 한 1조 달러도 여유 없이, 무리 없이 아주 잘 흡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아주 very good 이렇게 됐고요. 근데 요거는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 위에 거는 이 유동성 위기가 와야지 나타나는데, 페드로스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게 뭐냐면 이 UST의 미국 국채의 화폐성 또는 마니니스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정리를 한다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뭐 페드의, 뭐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결국에 페드는 단기 자금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자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현재 모든 그거를 다 쏟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향후에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QT 양적 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정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여건들,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 실제 이건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봐도 이전에 했던 뭐 실수들, 또 이전에 했던 그런 경험들, 이걸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에서의 가격 조정, 뭐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양적 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가격 조정은 뭐 이거는 불가피한 거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페드가 원하는 단기 시장에서의 이 안정성은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도 이전 같은 그 커다란 영향은 이전과 같지 않을, 뭐 이미 우리도 전 세계가 한번 다 경험을 해봤고요. 2013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19년에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과 FEMA예요. FEMA는 페드한테 저의 그 채권을 미국 국채 UST를 받아주시고 저한테 잠시 현금을 빌려주십시오,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러면 현재 미국 국채를 공식적 데이터입니다. 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하나가 일본입니다. 1.28조니까 1.3조,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고요. 중국이 1.06조. 중국이 원래는 1위였는데요. 이건 공식적인 집계니까 그런데 일단 중국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 그 대조표를 보시면은
외화 자산은 3조 달러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페드의 그 대조표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거는, 중국 중앙은행 명의로 돼 있는 거는 1조 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조 달러는 뭘로 갖고 있냐? 뭐 유럽 채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일본 채권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정확히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그 USD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나라들이 있죠. 이게 왼쪽부터 1, 2, 3, 4, 5, 6, 7, 오른쪽부터, 오른쪽에서는 또 8, 9, 14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 1,300억 달러 정도 되네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7월 데이터고요. 근데 보면은 좀 이상한 나라들 있죠.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 작은 나라들이, 그 다음에 케이먼 제도, 이 케이먼 아일랜드라고 해서 여기 그 유명한 그 뭐냐, 그냥 페이퍼 컴퍼니 많은 데죠. 예, 여기도 무려 한국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까운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조세 회피 지역이죠. 여기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중국하고 대만인데요. 이렇게 이 색깔을 한 나라가 뭐냐면은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국제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확 떨어졌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제 뭐 수출이나 수입하는 나라들은 달러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수입하는 나라들, 그걸 또 수출 대금으로 받고, 뭐 그걸 갖고서 또 하여튼 무역을 하는 나라들, 무역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그런 이제 달러 대금이 필요해졌는데, 그때 각 중앙은행이 아우성을 친 거예요. 우리 돈 없으니까 FOMC에서 부랴부랴 일시적으로 뭐를 열었냐면은 FX 스왑이라고, 이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FX 스왑 라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거 뭐 계속해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 미국하고 FX 스왑을 한다. 이건 뭐냐면, 야, 내가 달러 지금 뭐 1,800원인가요? 1,800원 줄 테니까, 아니 원화 1,800원을 줄 테니까 페드 너는 나한테 달러 1달러를 줘.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다시 바꾸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FX 스왑이라는 게요. 그런 거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FX 스왑을 했을 때 2008년에 만든 거죠. 그거는 그때 이제 있는 나라들이 일본, 영국, 뭐 유명한 나라들 있죠. 그 큰 나라들, 스위스, 또 뭐가 있었나요? 뭐 독일, 프랑스 했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5나라인가 여기에 열어줬다가,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그 동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20년 3월에는 뭐 한 10몇 개, 3개 나라인가 14개 나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켰죠. 거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중국은 없었어요. 사이가 안 좋았죠. 예. 그 얘기 뭐냐면, 요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한 나라들이 뭐 인도, 홍콩이 있는데, 여기보다 이제 중요한 게 중국하고 대만인데, 굉장히 뭐 수출입 양도 많고 해외 무역이 많은 나라인데, 만약에 그런 거죠. 국제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졌다. 그러면 이제는 그 국제적인 신용이 좋은 나라들은 이 FX 스왑을 할 때 하나 단점은 뭐냐면은, 신용이 떨어지는 나라는 수합할 때 지금 야, 환율이 1달러에 1,800원이니까 넌 1,800원만 딱 줘. 그리고 난 딱 1달러 줄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너네 신용도 좀 낮으니까 1,800원이 아니라 너 나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2,000원, 뭐 200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있겠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일종의
그걸 이제 뭐 FX 수압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그 신용도를 감안한 그 좀 더 프리미엄 더 줘 뭐 그런 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예, 요걸 이런 이제 그 FX 수압에서는 이런 이제 그 신용도가 좋은 나라들은 지금 이게 미니멈이 피마가 0.25%니까 요거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이 베이시스가. 그럼 그런 나라들은 FX 수압을 사용하면 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7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70 bps. 그럼 우리나라 뭘 쓰는 게 좋습니까? 피마를 바로 하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일단 뭐 0.25가 하한이긴 하지만은 가장 최소값이긴 하지만 뭔가 더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 뭐 0.7까지는 안 올라가겠죠. 이건 다른 나라는 다 동일한 조건에서 하는 거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미국 국채만 갖고 있으면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브 커미티 그 산하위원회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국제적으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근데 중국하고 대만이 같이 갔어. 여기 이 중국하고 대만은 FX 수압 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마에 참여할 수 있는데 수압 라인에 같이 올렸어. 피마 가가지고 중국도 우리 한 1,000억 불만 주세요. 대만도 우리 한 100억 불만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페드에서 대만은 주고 중국은 안 주고,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다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달러 유동성 위기가 오면은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요 부분, 중국 대만 부분 한번 잘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좀 그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OMO 이전에 그 QE 설명하면서 중앙은행이 일반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공급하는 거를 OMO,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마켓이 바뀌고 마우스로 바뀌었어요. 마켓이.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구두 개입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페드가 구두 개입을 했다. 구두 개입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해졌어. 그러면 페드 연준 제이 파월이 딱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 주에 당장 우리가 1,000억 달러 투입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지난번 2013년에 있었던 테이퍼 발작이라고,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 대표적인 오픈 마우스 오퍼레이션 완전 실패작입니다. 이게. 근데 뭐 이제 기자하고 기자회견 하다가 그 당시 누구였죠? 버넌키가 그 기자회견 하다가 우리 근데 앞으로 이 페드의 자산이 너무 증가했는데 테이퍼링 QE를 하는 거를 조금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일파만파 돼가지고 이 이머징 국가들의 주식시장 박살나고 막 그랬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또 한 6개월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페드의 OMO, 여기서 M은 마켓이 아니라 마우스인데요. 이거의 이제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데요. 근데 성공 사례도 있는 게요. 이게 뭐냐면은 2020년 코로나 발발하자마자 여기저기 문제가 터졌죠. 페드도 바빴어요. 그때는 FX 수압 라인도 다시 다시 가동시키고, 그게 다 이제 템포럴,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피마도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일단 급한 대로 저 FX 수압 라인으로 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포 시장에 이제 또 열심히 저거 했죠. 그 뭐냐 그 QE 네 번째 QE를 단행하고 했는데, 그때 뭐 금융시장이 어려우면 어디 한 군데만 어렵게 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회사채 시장이었습니다. 그 회사채 시장에 페드가 처음으로 또 저걸 했죠. 회사채 매입을 했습니다. 회사채 매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회사채 매입을 실제 단행을 했는데요. 얼마를 샀냐면은 110억 달러를 샀어요. 그때 한 4개월 정도 거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니까 바로 회사채 시장이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느 회사의 회사채가 이제 이자율이 갑자기 우리가 지금 베이시스 포인트 많이 얘기하니까 100 베이시스 뭐 300 베이시스 포인트 이렇게 탁탁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거 이제 갑자기 이제 딱 안정화를 아주 잘 했는데, 근데 실제 보면은 회사채 시장의 규모는 지금 대략 한 11조 달러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연준이 산 거는 1000분의 1밖에 안 산 거예요. 근데 1000분의 1 갖고 이게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실 연준은 회사채 매입을 하긴 했지만,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매입을 하긴 했지만 거의 안 한 거죠. 1000분의 1밖에, 그 시장 전체 규모에서 1000분의 1밖에 그 매입을 안 한 거니까요.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그 성공적인 OMO, 오픈 마우스 오퍼레이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연준에 대한 신뢰와 연준이 믿음을 줬기 때문이죠. 요 두 가지 사건은 연준에 대한 신뢰와 또는 그 신뢰를 갖는 것과 또는 신뢰가 깨졌을 때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연준의 정책이 성공적이냐 실패로 갈 것이냐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는 바뀔 거라고 보는데,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면 테이퍼링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시장의 위협은 사실 양적 긴축이죠. 테이퍼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 달에 예를 들어 1000억을 샀다 그러면은 연준이 다음 달엔 요만큼 사게, 뭐 800억 살게, 그 다음에 달엔 뭐 500억 살게, 뭐 이게 테이퍼링이고요.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면은 사는 거고 마이너스면 이제 파는 건데, 다음 달에는 뭐 800억 팔게, 그 다음 달에 뭐 1000억 팔게, 뭐 이게 이제 양적 긴축인데, 사실 양적 긴축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더 큰 그 시장의 큰 적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을 때 뭐 페드가 잘 알겠죠. 페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는 뭐 제이 파월 의장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보면은 이런들 구체적으로 이자율 0.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고 뭐 이 한도를 늘리고 이런 것들 아주 뭐 시시콜콜한 것보다도 결국에 뭐냐면 연준이 페드의 그 정책과 능력에, 그 시장이 페드의 정책과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페드의 그 정책들의 그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진 그 중국의 그 공동으로 부유하자. 예전에는 선부론이었어요. 덩샤오핑 이후에 한 40년간을 선부론으로 누군가 먼저 부자가 되면은 그 부자가 뒤에 처진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 끌어당겨서 같이 좋은 사회를 만들자. 이게 선부론이었는데, 이게 선부론에서 이게 40년 만에 공동부유론,
시장으로 바뀌는 이런 아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또 중국이라는 사회에 한 큰 시대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굉장히 또 최근에 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보니까 프라다라는 명품 그 회사 거기가 홍콩에 상장돼 있는데요. 그 이틀 동안 한 20% 정도 어제 오늘 빠졌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페드만큼이나 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아닐까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중국 이야기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